마침내 손흥민 선수와 이강인 선수의 합작 플레이를 볼 수 있었던 경기였습니다. 대한민국이 베트남과의 친선 경기에서 6대0 대승을 거뒀는데요. 이 경기 유럽파 선수들이 모두 골을 넣었지만 그 중에서도 이강인 선수의 클래스가 정말 잘 드러냈던 경기가 아닌가 싶어요. 네, 이강인 선수가 지난 튀니지전 국가대표 데뷔골 그리고 멀티골을 기록한 이후로요. 이번 베트남전에서도 또 1골 1도움을 기록하면서 대한민국 승리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두 경기 연속 멀티 공격 포인트를 올렸는데요. 물론 이 베트남전 6대0 승리에 대해서 많은 팬분들이 아니 베트남은 원래 한 수 아래고 원래 쉽게 이길 수 있는 팀인데 이게 그렇게 전술적으로 의미가 있느냐라고 또 보실 수도 있어요. 네, 물론 베트남이 상대적 약팀이고 이제 대승을 거둘 확률이 많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이렇게 6골을 폭발적으로 터뜨리면서 우리가 대승을 가져간 거는 처음이고요. 여태까지 5골이 가장 많았던 경기고 2003년 이제 5대0 승리 그리고 1960년도로 내려가게 됩니다. 이 정도로 이 6골의 승리는 또 처음이기 때문에 또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고요. 예, 물론 다득점 경기 승리도 있긴 했지만 최근 3경기 같은 경우에는 또 한 번 진 경우도 있고 2대0, 2대1의 아슬아슬했던 승리도 있기 때문에 이번 승리는 분명히 우리가 베트남을 상대로 확실히 정말 크게 이겼던 압도적인 경기를 펼친 것이고요. 경기 기록을 보더라도 우리가 이제 슈팅을 33개를 때렸고 12개의 유효 슈팅이 나온 것 자체가 아무리 상대가 약체라도 우리가 이렇게 슈팅 기회를 많이 못 만드는 경우도 있었고 또 슈팅을 때려도 빗나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는데 정말 정확한 결정력과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였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 경기 많은 팬분들이 베트남을 상대로 우리가 굳이 주력 선수들을 내세워야겠느냐라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수원 월드컵 경기장 4만 1,000석이 매진이 됐고 방문한 팬들은 만족스럽겠지만 일각에서 이렇게 좀 베트남을 상대로 왜 힘을 썼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다만 이제 우리나라의 일정을 살펴보면요. 11월, 12월 이제 아시안컵까지 살펴보면 쭉 이제 연달아서 중요한 경기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 클린스만호 같은 경우는 이 최종 플랜 A를 점검하는 의미에서 이 경기를 또 펼쳤어야 했고요. 따라서 이번 경기 이후에 인터뷰에서도 팀의 연속성을 가져가기 위해서 이 베스트 11을 가동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더 많은 기회를 주고 싶었지만 어쨌든 이 많은 경기가 남아있지 않고 우리는 당장 이 다가오는 월드컵 예선 그리고 아시안컵을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플랜 A를 가동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도 그런 게 사실 이제 베트남처럼 5백을 쓰고 내려서서 역습하는 팀을 우리가 앞으로 11월에 있을 월드컵 아시아 예선이라든지 또 내년 1월에 있을 아시안컵 본선에서 치러야 하는데 그럴 때 상황을 이제 갑자기 주전 선수들이 맞이하기보다는 뭐 그런 것들도 알아서 해라. 요건 조금 억가에 가까워요. 실제 최정예 주전 선수들이 이런 상황을 미리 겪어봐야 하는 것이고요. 무엇보다 손흥민 선수가 뭐 6월 달에는 몸 상태가 좀 안 좋아서 수술 때문에 뛰지 못했었고 9월에는 이강인 선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 두 선수가 풀핏으로 맞춰볼 필요가 분명히 있는 경기였고 이번 경기 손흥민 선수가 다행히도 몸 상태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또 본인도 요청을 했기 때문에 풀타임을 소화했는데 저희가 경기 전 전술 프리뷰 때 이렇게 얘기 드렸잖아요. 손흥민 선수가 원톱으로 뛸까 혹은 이제 투톱으로 뛸까 이런 전망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될 경우 황희찬, 이재성, 이강인 이 중에 한 명이 희생되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 전부 다 뛰었어요. 네, 전부 다 뛰면서 오히려 이 수비형 미드필더 박용호 선수 한 명을 내리고 이재성 선수가 사실 공격형 미드필더로 이 공격수가 5명이 전방에 배치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원의 공백이 또 많이 발생하지 않았는데요. 그 이후로는 설영호 선수도 중원 가담을 많이 해줬고요. 이강인 선수도 또 중원에 또 플레이를 많이 해줬고 이 손흥민 선수도 실제 내려와서 플레이해주고 특히 이재성 선수가 오늘 굉장한 활약을 펼쳐줬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황인범 선수가 지금 몸 상태에 문제도 있지만 이재성 선수가 평소에 10번 역할이나 혹은 윙 역할이 아닌 박용호 선수의 옆에서 8번 미드필더처럼 뛰어주면서 기점 패스를 많이 뿌려주는 어떻게 보면 앞으로도 이 자리를 그냥 이재성 선수가 맡아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미드필더 플레이를 굉장히 잘해줬거든요. 네, 맞습니다. 즉 조규성, 이재성, 이강인, 황희찬, 손흥민을 함께 쓸 수 있는 전술적인 해법까지 이번 경기에 찾으면서 4-1-3-2 대형 물론 이 대형이 공격 시에는 정말 화끈하게 이루어졌는데 수비 상황에서 우리가 베트남에 실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조금은 어려운 상황도 있긴 했어요. 하지만 그런 것들을 차치하고라도 우리가 공격적인 면에서 특히 이강인 선수를 손흥민 선수와 공존시키면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를 분명히 봤는데 이강인 선수 이번 경기에서 오른쪽 측면 위주의 플레이를 했는데 이게 또 튀니지전에 본인이 원했던 거잖아요. 네, 튀니지전에서 실제로 이강인 선수가 중앙홍에서 이제 선발을 출전했지만 경기 중간에 이제 또 이재성 선수가 자리를 바꾸는 걸 요청을 하면서 본인이 측면에서의 강점을 살렸고 이후 2골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했습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요, 아예 오른쪽 측면에서 출전을 해서 본인의 장점을 확실히 살린 플레이를 보였는데요. 이 전성기 때 메시 플레이를 보는 것처럼 측면을 아주 지배했다고 할 수 예, 있겠습니다. 측면에 있었지만 가운데까지 넘나들면서 반대발 윙어라고 하죠. 네. 왼발잡이지만 오른쪽에 가서 오른쪽에서 크로스 플레이를 하는 게 아니라 가운데로 들어와서 왼발로 패스하고 슈팅하고 이제 연계하는 모습들을 보였는데 실제로 90분 동안 4개의 슈팅을 때렸고 그중에 하나의 골을 넣었고 1도움에 또 키패스 8개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결국에 이제 메시 선수도 이제 나이가 든 이후에는 뭐 미드필드처럼 뛰거나 중앙에서 가짜 9번 역할을 주로 소화하고 이제 체력을 안배했는데 한창 몸이 좋을 때 메시의 플레이를 많은 면에서 재현을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정말 전성기 메시 때의 플레이를 보는 것처럼 이강인 선수는 이 공격에서 본인이 슈팅도 때리고 공격 기회도 창출하는데 다양하게 또 슈팅도 하고 드리블도 하고 공격적인 모습을 다 창출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제 이재성 선수가 어떻게 보면 전방에서 수비력이나 노련미나 연계력에 있어서 좀 보조적인 역할에 있어서 훨씬 더 뛰어났고 이강인 선수는 본인이 공을 소유했을 때 플레이가 강점인데 중앙에서 뛸 때는 상대의 압박에 둘러싸이면서 조금 어려운 상황들이 네. 있었거든요. 오히려 둘의 위치를 바꿔주니까 이재성 선수가 미드필드 역할을 해주고 이강인 선수가 좀 공격적인 역할들을 더 많이 할 수 있었는데 특징적으로 정말 메시를 어떻게 떠올리게 했느냐, 물론 메시는 역대 최고의 선수인 만큼 당장 뭐 이강인 선수가 메시급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요 한 경기 특히 이제 튀니지전 후반전과 요 90분을 놓고 봤을 때는 정말 메시가 생각나는 플레이였다. 일단 하나의 특징은 오른쪽 측면에서 중앙 대각으로 스루 패스를 찔러 넣으면서 상대의 압박을, 상대의 블록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패스를 넣어준 거예요. 네, 보통은 스루 패스 생각하시면 이제 중앙에서 많이 연결한다고 생각하지만 이강인 선수는 측면에서 크로스가 아닌 스루 패스를 통해 또 득점 장면을 또 연결을 하는 부분도 있었고요. 예, 상대의 측면 미드필더, 중앙 미드필더, 풀백, 센터백의 사이 공간을 대각으로 찔러 넣으니까 상대 수비가 오히려 차단하기 어려워요. 네. 중앙에서 찔러 넣으면 사실 그 다리를 뻗어갖고 막을 수가 있겠지만 대각으로 들어오니까 이건 범위가 넓어지거든요. 황희찬 선수가 중앙에서 오히려 오른쪽 측면으로 벌려준 것을 이강인 선수가 조규성 선수를 향해서 대각으로 찔러줬고 여기서 물론 조규성 선수의 슈팅이 막히긴 했는데 이런 장면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실제로 이제 6대0이 됐던 마지막 골도 이강인 선수가 대각으로 황희찬 선수한테 주면서 시작됐잖아요. 네, 사실 이거 이강인 선수의 개인 기량이 돋보인다고 할 수 있는데요. 수비가 여러 명 쏠렸을 때 좀 주춤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이강인 선수는 본인의 장점이죠. 본인의 이 패스 정확도를 앞세워서 이 수비수 사이에 정확하게 스루 패스 또 연결해주면서 이 황의조 선수에게까지 연결해주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사실 이 슈팅이 골키퍼의 선방에 막힌 이후 정우영 선수가 밀어넣으면서 골이 됐지만 원래는 그대로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황희조 선수의 슈팅이었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의 어시스트급 패스였고 세 명의 수비 사이 말씀드린 대로 이 미드필더, 풀백, 센터백 사이를 찔러 넣는 이런 패스가 기가 막힌데 측면에서 가운데로 들어갈 때 더 위협적이다. 그리고 또 이강인 선수가 오른쪽에서 이런 대각수로 패스 하나만 한다면은 또 이거를 패턴을 파악하고 아, 얘가 이렇게 들어오겠구나 하고 미리 움직일 수가 있는데 이 장면 같은 경우에 손흥민 선수가 왼쪽 하프 스페이스에서 오른쪽 하프 스페이스로 와 있는 이강인 선수에게 연결을 해줬는데 이 상황에서 가운데 대각으로 찔러준 게 아니라 자신의 오른쪽 바깥으로 돌아 들어간 조규성 선수한테 발뒤꿈치 패스를 연결한 거예요. 즉 패턴이 다양하다. 패스의 구질이 다양하다는 것인데요. 네, 한 장면 더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강인 선수가 왼발이 주발이다 보니까 이런 패스 상황에서 오른발 패스가 조금 아쉬울 수가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아웃프로트 패스를 통해서요. 또 크로스를 올리는 모습도 보였고요. 이 볼이 물론 수비 맞고 흘러나왔지만 다시 한번 또 이강인 선수가 이재성 선수에게 패스를 해서 어떻게든 공격 기회를 만들어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대각 수루 패스, 발뒤꿈치 패스, 지금 왼발 아웃프론트 패스까지. 사실 이제 오른발 킥도 나쁘진 않아요. 하지만 분명히 왼발이 더 치명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왼발 패스를 다양하게 시도하니까 이강인 선수가 대각을 줄지 아웃프론트를 줄지 혹은 발뒤꿈치를 줄지 알 수 없게 만들었기 때문에 예측이 불가능하다. 옵션이 많은 거죠. 네. 그리고 또 하나 이강인 선수가 측면에서 이제 가운데로 찔러준다고만 말씀을 드렸는데 본인이 가운데로 또 치고 들어와서 본인의 그 10번 플레이메이킹 자리에서도 패스를 잘 해줬어요. 이 49분의 이 패스가 정말 기가 막혔는데 중앙 지역으로 황희찬 선수가 바깥에 있다가 가운데로 들어올 때 상대 중앙 미드필더, 풀백, 센터백 사이를 또 한 번 찌르는 미친 패스를 줬는데 이 패스가 알고 보면 오른쪽에 있다가 가운데로 이동하면서 만든 패스였어요. 네, 손흥민 선수를 바라보면서 본인이 이제 패스를 먼저 줬고요. 그리고 자신도 중앙으로 침투를 해서 손흥민 선수에게 패스를 받고 뛰어 들어가면서 이제 황희찬 선수 위치를 파악하면서 곧바로 스루 패스를 연결해줍니다. 사실 이강인 선수가 이제 메시 선수를 떠올리게 한다고 어렸을 때부터 얘기를 들을 때도 스트라이커 뒤에 10번 자리를 주로 섰었는데 말씀드린 대로 오른쪽에 가
있는 것은 압박을 피하고 상대의 시선 뒤로 옮기졌다가 다시 또 다시 가운데로 좀. 올 수 있는 이런 플레이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장면을 통해서도 많은 스루 패스, 결정적인 패스들이 나왔는데 전반 17분에는 이제 이강인 선수가 조규성 선수에게서 공을 받아서 주고받으면서 손흥민 선수에게 완벽한 1대1 기회를 본인이 선호했던 이 10번 자리에서 만들었는데 아쉽게 손흥민 선수의 네. 컨디션 문제 때문에 골키퍼의 선방에 막히는 장면이 있었고요. 네, 전반 9분에서도요, 황희찬 선수가 내준 패스를 이 측면에서 한 번의 패스를 연결하는 것이 아니 본인이 이제 중앙으로 들어가면서 손흥민 선수에게 곧바로 연결해줘서 또 공격 기회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끌고 들어가면 대각으로 들어갈 때도 본인이 공간이 보이면 바로 찌를 수 있지만 네. 그 각이 없을 때는 굳이 또 무리한 패스를 하는 게 네. 아니라 본인이 본인이 몰고 또 들어가면서 수비를 끌어들이고 뒷공간을 만들어낼 수가 있으니까 다양한 패턴, 상황에 맞춘 플레이를 한다. 즉 경기 운영 능력과 경기 이해력이 뛰어난 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부분은 역시 패스뿐 아니라 본인이 해결할 수 있는 슈팅 능력이에요. 중앙에서 커트인한 후 이제 이강인 선수가요 곧바로 또 본인이 들어가서 본인의 왼발로 또 슈팅까지 때리면서 본인이 만든 플레이를 이제 본인이 마무리까지 하는 모습도 보이게 됩니다. 이 장면을 보시면 이제 황희찬 선수가 이강인 선수한테 내줬을 때 이제 왼쪽 하프 스페이스 몰고 가다가 오른쪽 풀백인 서령호 선수한테 네. 공을 내줬어요. 여기서 서령호 선수가 크로스를 한 게 아니라 이강인 선수 쪽으로 깔아줬고 이걸 논스톱으로 때리면서 이번엔 본인이 해결하려고 했는데 골포스트를 강타하면서 네. 무산이 됐어요. 하지만 71분 결국 5대0이 되는 골을 이강인 선수가 직접 해결했는데 이 상황에서도 오른쪽에서 비어있는 상태였거든요. 네, 오른쪽에서 비어있는 상태에서 이제 황의조 선수가 이제 수비수와의 경합을 이겨내고 손흥민에게 준 패스를 손흥민 선수가 이제 이강인 선수를 보고 곧바로 연결을 해줬고 이강인 선수가 왼발로 강력하게 마무리를 하면서 5번째 추가골을 만들어게 됩니다. 네, 이 장면도 본인이 또 끌고 들어오는 이제 커트인 돌파까지 성공을 했고 또 하나 주목할 것이 손흥민 선수가 사실은 이전에는 이렇게 수비에게 에워싸이면 이제 막히고 거기서 막히면 골이 안 나왔어요. 이제는 손흥민 선수가 막혀도 이강인이 있기 네. 때문에 손흥민 선수만 막을 수가 없다. 즉 이렇게 되면 나중에는 손흥민 선수에게도 또 공간이 생길 수가 있는 그런 요인입니다. 게다가 또 하나의 강점 역시 이강인 선수가 이렇게 오픈 플레이 상황뿐 아니라 경기가 답답하고 안 풀릴 때 정지된 세트피스에서 해결사가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지난 경기와 마찬가지로요. 지난 경기 물론 김민재 선수의 이 골이 아닌 자책골로 이제 인정이 됐지만 동일한 플레이로 김진 선수가 득점까지 또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강인 선수의 코너킥을 김진 선수의 헤더로 올려가지고 어깨를 물론 맞긴 했지만요. 그래서 또 이미 준비된 플레이를 또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네, 이게 경기 시작하자마자 나왔기 때문에 한국이 쉽게 경기를 풀어갈 수가 있었고 또 중요한 게 종료 직전인 94분에도 이강인 선수의 코너킥을 박용호 선수가 헤더로 연결했는데 옆으로 빗나갔거든요. 네. 사실 이것도 조금만 슈팅이 정확했다라면 어시스트가 될 수 있었으니까 크게 봤을 때는 이강인 선수가 키패스 8개라고 말씀드렸는데 도움 헤트트릭까지 가능했고 또 하나는 경기 시작과 마지막 순간까지 90분 내내 집중력이 집중력과 빛나는 결정력과 정확성이 유지됐다. 이게 정말 대단하다. 체력까지 대단한 이강인 선수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의 무기는 역시 뭐 메시 선수의 전매 특허인 왼발 가마차기 프리킥 슈팅 능력, 득점 능력을 이강인 선수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물론 득점으로 이어지진 못했지만요. 사실 프리킥은 이제 손흥민 선수의 오른발, 우리에게는 이제 공격 득점에서는 손흥민 선수의 오른발 옵션이 있었다면 이제 든든한 이강인 선수의 왼발 옵션까지 장착을 하게 됐습니다. 예, 사실은 뭐 지난해 또 6월 평가전 때도 손흥민 선수가 연달아 프리킥으로 골을 넣기도 했었는데 뭐 손흥민 선수의 오른발, 이강인 선수의 왼발이 있으면 어디로 또 날아올지 네. 모르는 상대를 혼란시킬 수가 있는 부분이고 튀니지전에는 이제 프리킥으로 골을 넣었지만 이번 경기는 아슬아슬하게 빗나갔어요. 하지만 거의 골이나 다름없는 또 유사한 궤적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위험 지역 앞에서 우리가 프리킥을 얻게 되면 득점을 기대할 수 기대해볼 있고 수 상대가 파울하지 못하도록 좀 위협할 수가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격만 잘했던 게 아니잖아요. 네, 지난 경기 티니지전 이후에 클린스만 감독이 이강인 선수의 수비 가담 능력도 공개적으로 칭찬을 했는데요. 실제 오늘 경기에서도 이강인 선수가 전방 압박을 하여서 수비수에게 볼을 따내고 또 이 수비 가담 탈압박을 또 한번 성공을 한 이후에 손흥민에게까지 연결을 하면서 공격으로 이어지는 모습이 또 보이게 됩니다. 즉 공이 없을 때 팀 플레이도 열심히 해주고 이타적인 플레이도 해주고 완전체 플레이를 해주고 있다. 이런 면들을 봤을 때 이런 모든 면들을 고루 봤을 때 정말 메시 선수의 전성기를 연상케 하는 그런 플레이를 보여줬다라는 것인데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메시 선수가 떠난 이후 이강인 선수를 영입하게 된 파리 세징제르맹도 기대할 것 같은데 이제 A매치 기간이 끝났고 이강인 선수가 부상 때문에 활약하지 못했던 파리에 가서 경기하게 되는데요. 경기 일정 앞으로 어떻게 되죠? 10월 20일 오전 12시 이제 스트라스부르와의 경기를 시작으로 10월 26일 오전 4시 밀란과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를 또 치르게 됩니다. 이후 10월 29일 오후 9시 브레스트와의 경기가 있고요. 또 11월 4일 몽펠리아와 홈에서 오전 5시에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이후
11월 8일 오전 5시 밀란과의 조별리그,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또 경기를 앞두고 있고요. 11월 10일 오전 1시 스타르랭스와 원정 경기도 펼치게 됩니다. 예, 11월 A매치 전까지 무려 6경기를 치러야 하고 주중 경기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일정인데다가 그 주중 경기가 세리에 A 1위를 달리고 있는 AC 밀란과의 연속 경기라는 점에 있어서 뉴캐슬에 1대4로 패하기도 했고 또 리그앙에서 3위까지 쳐져 있는 파리 생제르맹이기 때문에 모든 경기에 승리가 필요하거든요. 우스만 덴벨레까지 지금 부상 중이라는 소식이 네. 전해졌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 활약이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파리의 상황인데요. 과연 파리 생제르맹에서도 이강인 선수가 이런 10월 A매치에서 보여줬던 폭발적인 활약과 득점 행진을 이어갈 수 있을지 한준TV에서 파리 생제르맹의 경기에서의 이강인 선수 활약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